형태소와 단어, 형태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쭉 명사, 대명사, 수사, 동생명사 이렇게 품사를 다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 단어란 부분에서 조어법, 단어 만들기란 부분을 살펴봤던 거죠.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요 형태론, 그러니까 품사와 조어법 등등 요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개념들, 이 부분을 정리해보는 그런 보조적인 영역입니다. 보조적인 영역이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더 학습에 있어서는 중심축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보조 항목이라서 뭐 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에 첫 진도로 지나갔을 부분, 우문론 이런 부분에서 다룰 개념부터 해서 지금 이어지는 또 좀 여러 가지를 망라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제목부터 볼게요. 우문이란 용어가 있고 음절이란 용어가 있고 형태에서 단어 어절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크면, 어절보다 더 크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문장이 올 거고, 문장보다 그 사이에 문장,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점점 큰 단위를 표시하는데 밑에 등호가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은 제일 작은 단위인 하고 요 중에서는 그중 큰 단위인 어절까지가 동일할 수도 있다. 똑같을 수 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보이는 거죠. 바로 너 이 책 읽었니? 이런 문장을 놓고 볼 때 그 중에 요 부분에 주목합니다. 관형사 이. 그러면 초성의 형식자음 이응, 이거는 원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글자 모양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 그냥 빈자리 채워준 거죠. 그래서 우문의 개수가 한 개로 돼 있어요. 우문이. 제일 작은 단위, 우문 한 개. 음절, 한 뭉치의 소리의 덩어리 한 개. 형태소 한 개. 단어 한 개. 조사를 붙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단어가 한 개. 앞뒤다 띄었었잖아. 어절로도 한 개.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자, 우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할 때 뜻을 구별한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형태소를 구별한다. 그래서 밤, 범 할 때 아모음과 어모음이 밤이란 형태소, 범이란 형태소. 형태소 자체가 달라지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모음이 뜻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죠. 밤이란 형태소와 발이란 형태소. 받침의 차이잖아요. 미음 대 리을. 미음과 리을만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별개의 형태소가 되더라. 그러니 이때의 미음과 리을 또한 뭐가? 바로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 이 또한 그 형태소의 구별을 하는 운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음절, 한 뭉치의 소리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접근한다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발음 기준이에요. 발음 기준. 그래서 어떤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앞말의 받침이 뒤로 연음이 되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앞말의 받침이 연음이 되는. 그랬을 때 밝은 다리라고 하면은 음절의 개수 몇 개? 4개. 답은 맞아. 근데 그 4개의 표시가 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발음 기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4개라는 거죠. 이 차이,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발음 기준. 이해됐죠? 다음, 형태소. 이 시간의 주인공. 뜻을 지니고 있는 최소 단위. 이렇게 이제 짜투리로 분위기 깔고 왔던 얘네들 말고 형태소. 뜻을 지닌,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뜻을 갖고 있어야 돼. 조금 이따가 이제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뜻과 형식적인 뜻이라는 걸 쪼개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주인공이고. 단어,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품사와 일치한다. 품사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조어법 할 때
조업할 때 책을 보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품사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품사라고 접근하면 어떻게 돼? 나눠야죠. 왜? 얘는 명사고 얘는 조사니까 조사, 별개의 사라고 인정하잖아. 별개의 품사를. 그렇게 떼우는 상태에서 얘는 단위로, 얘는 복합어 중에 보기, 접사를 만난 방식으로 파생어, 이렇게 조어법에서 공부했던 거죠. 얘는 그 자체가 이미 단어 차원에서 별개다. 별개의 품사가 되고 있다. 별개로 사자를 붙여준다. 그렇게. 어절은 띄어쓰기. 제일 쉽죠. 눈에 보이는 대로. 너, 이, 책, 읽었니? 이렇게 해서 어절의 개수 세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법 단위별 개념을 한 방에 몰아서 견주어 보고 그러면서 공부할 포인트, 형태소를 잡아서 들어갑니다. 자, 우문.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었던 부분이니까 필요하시면은 다시 요 시간, 분과 초를 메모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미음, 리을의 차이, 어의 차이, 장단음의 차이, 이런 것들이 모두 뜻을 구별해 주는. 그래서 위에 것을 음소, 얘를 운소. 그렇게 음소와 운소 머리 글자 따서 운이라고 한다까지 간단하게 살펴두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형태소에 대한 이해인데, 이걸 좀 더 크게 그려드리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되고,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두 가지 기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는 기준입니다. 자,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동그라미에다가 색칠이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색, 세모, 색. 자, 근데 다른 기준. 자립, 의존이라는 기준이 있어. 자립과 의존.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낯선 개념들이 막 보이죠? 자, 여기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여전히 이용하는데 자립 형태소는 동그라미 가운데 색칠을 안 하고 동그라미만 그렸습니다. 다음, 의존 형태소 역시 삼각형 모양만 그렸어요. 가운데 색깔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략적인 이미지로 줄기잡기 들어갈게요. 철수, 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일단 다 끊어놨어. 그리고 두 가지 기준을 견줘보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끼리, 끼리. 그러다가 얘만 달라. 자, 이렇게 골라내고 보니까 공부할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출제 포인트가 결국 시험 문제는 얘네들을 내는 거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얘를 공부하는 것이다. 목표를 알고 가면 쉽죠. 공격 대상이 어딘지도 모르고 뭇을 연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공격할 대상이 뭐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뭇을 실력이 좀 부족해도 어때요? 그 관역만 집중 연습하면은 충분히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 일반인은 백전백승. 일반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험생은 백전백승만이 아니라 원래는 백전불태였다. 그래서 꼭 승리만이 아니라 지지 않는 정도, 위태롭지 않은 정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기준이 있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는 기준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가지 접점을 만나다 보면은 결국은 답은 용언의 어간이 답이다. 이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냐 형식이냐라는 기준으로 가면은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실질 형태소입니다. 왜냐하면 먹다 해도 먹는다라는 뜻이 살아있고, 그죠? 집에 간다라고 할 때 가다, 눈으로 받아 보다 다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자립이냐 의존이냐라는 얘기는 그 실질 형태소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혼자 쓸 수 있느냐. 앞서 우리 예를 들었던 너 먼저 밥 먹어 라고 할 때 먹어. 이 먹이 혼자 쓰일 수 있나요? 응? 어가 와줘야
어미가 와줘야 얘의 기대어 쓰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 먼저 가 혼자 쓰인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실질 형태에서의 아 모음은 생략된 거고 얘처럼 이렇게 어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문장 안에 쓰이고 있는 거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글자가 복잡한 형태로 가면 맞춤법 시간에 뭘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느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영역에 쓰이는 것들이죠. 돼 풀어서 여기까지 있어줘야 문법이 된다. 그럼 얘가 없는 거다. 얘가 돼야 얘가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런 차원. 자, 그래서 영혼의 어간에 포인트를 두면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형태소 나누기 연습. 이것도 쉬우니까, 뭐 원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이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드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형태소 나누기, 뜻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눈다. 물론 여기서 뜻이 파괴되지 않는 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질적인 뜻과 형식적인 뜻.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럼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뭐냐? 형식적인 뜻이 있다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풀어가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그래서 줄여서 문법 요소죠. 문법 요소. 그게 곧 형식 형태소다. 그럼 문법 요소 아예 딱 짚고 들어가면 되죠. 조사, 어미, 접사.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다. 어디서 들어본 듯 하죠?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에서 14항부터 15항 정리할 때 여는 법칙, 저런 법칙 할 때 결국 뒤에 만나는 요소가 뭐냐에 따라 달랐던 거죠. 옷 뒤에 이가 오면 연음이 되는데 옷 뒤에 안이 오면 일단 끊었다가 넘어가잖아요. 그 여는 법칙과 저런 법칙의 차이. 그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얘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습관처럼 그냥 쓰고 지나갔던 부분이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뜻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눈다. 자, 대표성을 띠는 유형화, 정형화된 얘기가 됩니다. 한자어, 기, 차 이렇게 나온 경우 한자어는 1음절 1형태소예요. 기 하면 증기란 뜻이 있습니다. 차, 수레란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한 음절 한 형태소가 됩니다. 한자어는 그렇게 처리. 고유어 체언인 경우에 이야기책, 책이란 글자가 한 덩어리가 됐다면 앞에 이야기 세 글자지만 한 형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그 형태소를 이렇게 문법 요소, 명사가 될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명사형 어미, 명사화 전미사, 자음모음 한 개만으로도 형태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절을 이루고 있는 책처럼 실질 형태소로 한 음절을 가지고 있는 구름 어때요? 나눌 수 없죠. 어머니 나눌 수 없죠. 그러면서 신압으로 더 나눌 수 없죠. 이게 다 한 형태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 우리가 시이론, 문학을 본질로 하는 시대에는 시이론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어야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시의 이미지, 시의 회화성, 시의 음악성 이런 것도 다 공부의 거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시의 음악성,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을 테니까 어렴풋한 기억 더듬어 보면은 음수율, 음보율 이런 것들 기억납니까? 음수율, 음보율. 자,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시의 본질. 지금 형태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뜻이든 형식적인 뜻이든 어쨌든 그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가 돼야 형태소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음절의 개수를 통일시켜 갈 수 있을까? 우리말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문법이 문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 덩어리로 놓고 봅시다. 덩어리로. 그러면 시를 쓰는데 책이 있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구름이 흐른다. 어머니가 그립다. 신압으로 사라지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덩어리 두 개 음보로 시의 운율을 맞춰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정서를 얼마든지 담아내면서 이 운율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음절의 개수,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그립다처럼 3-3조로 세 글자로 매 시행을 내가 생각한 어떤 정서를 담아내는 시의 전개를 매 세 글자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시에 왜 음수율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쓰였을까? 우리 시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록으로 남아 전하는 거는 우리 고유어로 된 시보다는 뭐가? 바로 지식인들 계층이 만든 한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시는 1음절이 1형태소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음수율이라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 고유어 체험의 형태에서 나누기 방식, 실질적인 뜻을 지닌 정도에서 한 덩어리를 지어주는 거지. 더 쪼개면 이와 야기, 이야, 기 이렇게 나눠도 뜻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땐 더 나누지 말아야죠. 이게 형태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한번 점검해서 버린 뒤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조사. 결국은 문법 요소 얘네들이 문제네요. 문법 요소. 학교에서부터도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적인 문장 안에 사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집이 여기 있는데 학교에 30분 거리에 학교 다니다가 시험 때면은 뭐 독서실이라도 좀 가보고 싶은데 더 먼데 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독서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30분 거리 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걸어서 다닐 만도 하겠죠. 이 정도면 무리지만 이 정도는 뭐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부터도 독서실에서부터도 독서실에서만이라도 학교에서 걸어 다니지 못하더라도 독서실에서만이라도 좀 걸어 다니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한 덩어리 어절 안에, 한 덩어리의 어절 안에, 자, 학교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설명하고자 하면 여기서 설명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설명하고자 하는 건 얘네들이에요. 그때 에서부터 에서부터 더 넣어도 되죠. 이렇게 한 덩어리 안에 조사 여러 개가 덧붙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시간에 용언의 구조라는 그림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장군께서 깃발을 휘돌리시엇사옴입니다. 여러 개 어미가 동시에 붙는 것처럼 여러 개 조사가 동시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걸 쪼갤 수 있는 것, 이게 공부의 포인트. 다음 용언 쪽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실질적인 뜻, 돌다, 가다, 얘네들 말고 그 사이에 문법 요소, 연결어미 뒤에 시, 다 이런 문법 요소들을 쪼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형태소 나누기의 핵심, 공부의 포인트, 또한 출제의 포인트.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뭐 쉬운데 시험 문제 다운.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헷갈릴 가능성이 큰 얘네들이 문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절하죠? 왼쪽 오른쪽을 견주어 보십시오. 선물, 먹을 다 똑같이 언뜻 보면 을이 붙었어. 근데 우리 지금까지 늘 써왔던 기호를 적용해서 선물은 네모로 그렸습니다. 체온이라는 뜻. 먹을이라고 할 때 먹도
붓글씨 쓸 때 쓰는 먹은 네모로 표시해야 되겠죠. 명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을은 조사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먹을 것 이런 거 말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 예문까지 다 넣어주기는 복잡하니까 그냥 간주하고. 그래서 선물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을은 조사로 설명되지만 먹다라는 용언일 때 그 뒤에 을은 어미라는 점, 다르게 설명된다는 점 기본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밑에 선물은 치온 뒤에 만 조사 붙였죠? 할만, 공부할 만하다 라고 할 때 할만, 하다의 관용사용어미 리을. 우리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로 그린다면 몇 번짜리? 관용사용어미 동그라미 3번짜리. 여기는 만, 동그라미 4번짜리.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그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를 옆에다 놓고 짚어가면서 보면은 질서, 문법적 질서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꺼내놓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얘하고 견주어서 선물만, 선물도. 예를 들어 뭐 어머니께서 내가 시험에 1등을 했는데 선물만 주시더라. 선물도 주시더라. 느낌이 다르죠? 선물만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대한 게 더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서운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선물도 그거 이외에 더해서 현금 봉투가 필요했을라나요? 자, 이런 차이점. 자, 거기에 오른쪽 할만 하다 영혼의 관용성이니까 이때 만은 이렇게 띄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명사라고 설명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리에서 설명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 이 두 개 깔고 합쳐서 선물만도. 내가 기대했던 건 선물만도 아니었다. 이런 문장을 만들면 거기에 선물 뒤에 만도. 이 선물은 형태소가 몇 개냐는 지금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걸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단 한 덩어리 묶어서 지나간 거예요. 만과 도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십시오. 선물만도. 각각 조사가 될 수 있죠. 두 개의 조사가 연이어 붙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에 공부할 만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용언의 관용사용어미잖아요. 하다라는 용언에 관용사용어미 리을이 붙은 품사와 성분의 관계 동그라미 3번 자리. 동그라미 3번 자리. 그럼 띄어서 만 체온 자리 동그라미 4번 자리. 뒤에 도. 그 체온 뒤에 붙은 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로 설명되고 그 의존명사 뒤에 붙은 도, 조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달라져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 번 달라지는 선물만큼, 할 만큼.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물만도처럼 견주어 보는 겁니다. 위아래 견주고 좌우를 견주어 보게 돼 있는 그림이에요. 자, 선물만큼 했더니 선물만 이라고 쪼개본 거야. 왜? 형태소 나누기는 최대한 나눠보는 거니까. 쪼개봤더니 얘 같아. 선물만. 그래서 이거 설명된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선물 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설명이 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얘도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면 쪼개지 않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와서 이것으로 형태소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야죠. 만이라는 조사가 따로 있고 만큼이란 두 글자로 된 조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할 만큼. 역시 똑같이 더 쪼갤 수 없다. 만이란 의존명사가 있듯이 만큼이란 두 글자로 된 의존명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선물망정. 이번에는 망과 정을 따로 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망정을 합쳐도 선물 뒤에 붙일 수가 없어.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대서 뭐뭐 할 망정, 뭐뭐 할 만큼, 만큼은 인정됐잖아요. 만과 큼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만큼이란 두 개는 조사로 인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만큼이라는 의존 명사도 인정되고 띄어서 쓴단 말이죠. 근데 망과 정을 나눌 수 없을 뿐더러 망정이란 두 글자를 묶고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띄어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을 망정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큼이라는 두 글자가 의존명사가 됐지만 여기는 앞에 것과 띄울 수도 없고 띄울 수도 없으니까 용언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그때 다른 것들 할 띄우고 그 뒤에 수 공부할 수 있다처럼 의존명사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얘도 설명될 수 없고 얘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 덩어리를 묶어서 리을망정이라는 어미로 원래는 달랐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한 덩어리로 굳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굳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바로 띄어쓰기 문제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띄어쓸 거냐? 이렇게 붙여 써야 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문법이 문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영역의 근본 문제 해결의 원리입니다. 자, 연장선에서 자, 약간 고전 문법에서 다룰 만한 요소도 포함을 시켜봤어요. 자, 이는 사람을 뜻할 때만 의존 명사이다. 그래서 밥 먹을 이가 많다. 그러면 이때 이는 분명 사람을 나타내죠. 근데 밥 먹으리 많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 야, 내가 밥 먹으리 많지. 지금 여유롭지를 못하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런 경우를 말할 때 밥 먹으리 많지. 형태수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일단 쪼개보는 거죠. 먹을 이 많지. 그랬더니 이 많지 이런 부분이 내가 너만큼 이란 뜻으로 그렇게 많지라고 쓰이는 경우가 아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야기했던 포인트. 이가 나누어지는 게 설명돼야 얘도 설명될 수 있는데 이가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밥 먹을 상황, 밥 먹을 처지 이런 경우를 나타내니까 사람이 아니므로 의존명사가 아니야. 의존명사가 아니면 뒤에 많지란 두 글자로 조사를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X야. 얘 때문에. 그러면 앞에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용언의 관용사형 어미 을, 먹을, 것 이럴 때 을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얘도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얘 때문에 앞에도 인정할 수 없고 뒤에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몽땅 한 덩어리에 묶어서 을이 많지 한 덩어리의 어미다라고 처리하는 것이죠. 용언의 어감만 띄고 나머지는 어미로 한 개의 어미니까 붙여 쓰는 것으로 을이 철자를 분철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쓰는 이런 형태로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어 표기와 띄어쓰기까지 한 덩어리로 맞물리는 부분이죠. 여기 할수록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수록 이거는 방금 앞에서 이거 할망정. 그래서 리을 망정, 리을 수록 할수 이때 이 수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수 의존명사 가 조사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 근데 문제는 록이 설명될 수 있는가? 록이 독립된 조사로 쓰임 인정될 수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고 글자가 수라는 글자가 똑같긴 하지만 얘의 경우와 얘의 경우는 다른 거죠. 얘는 조사 가 앞에 의존명사 수지만 얘는 록 앞에 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수록 얘네들만 따로 인정하나? 앞에 관용사형 어미도 인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줄줄이 가서 결국은 어감만 떼어내고 다 한 덩어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법은 설명하기 나름인 거예요. 학자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설명하면 돼. 근데 설명할 근거가 없어. 그러면 뭉뚱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만큼, 선물만큼, 얘네들과 달리 선물망정이 될 수 없어서 리을망정, 할망정 붙여 쓰고 리을망정이 한 덩어리 어미로 처리되듯이 할수록, 리을수록 한 덩어리의 어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손대면 최고 난도의 영역까지를 한 방에 연결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 점수대의 질 70점대, 80점대, 90점대의 질적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읽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거 출발할 때 실질 형식 동그라미와 세모를 색깔로, 자립 의존을 색깔 없이 동그라미 세모로, 자, 그걸 다시 여기다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과 형식을 이렇게 도형으로 실질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하면서 다른 기준, 자립 의존을, 자립이 뭐예요? 혼자 설 수 있는 걸 자립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설 수 있는 자립을 밑변이 평평하게 이렇게 네모로,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폭을, 글자 폭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으나 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원. 자, 그럼 반원을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어때요? 서 있을 수 없죠. 이거 세우려고 하면 쓰러지겠지. 그런 의미로 의존 형태서란 뜻으로 기호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자라고 할 때 용언의 어간 익 반원이라 쓰러져. 어미 자 얘도 혼자 있으면 쓰러져. 그렇게. 자, 근데 여기다가 실질 형식 요걸 구별로 또 해서 표시를 한다면 색깔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좀 실질을 노란색으로 가보기로 할까?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 형식 형태수 부분을 파란색으로, 그러면 파란색으로 반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 형태에서 책 실질, 익 영혼의 어간 실질 노란색으로, 그러면서 자립 네모, 의존 반원. 그다음 문법 요소 형식 형태에서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자립과 의존 반원. 결론은 뭐야? 문법 요소는 100% 의존 형태수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뜻을 가진 말도 없이 문법 요소가 홀로 문장 안에 쓰일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바탕에 두고 거기에 문법적 요소가 덧붙는 거지. 실질 형태소가 없는데 문법 요소가 지가 혼자 나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겠다. 밥을 먹겠다. 나, 밥, 여기 있을 때 가도 오고 을도 오는 거지. 가, 먹겠다. 을, 가자. 을 먹겠다. 이런 말 안 내는 거죠. 자, 실질이면서 자립 의존. 형식이면 자립 의존 아니고 100% 의존.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실질이면서 동시에 네모니까 얘 없어도 문장 안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 있으면 있는 대로 쓰지만 없으면 책 읽자, 밥 먹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조사 없어도. 그걸 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뜻이 있지만 책을 이것이 조사 빼고 명사가 홀로 쓰이듯이 어미 빼고 얘가 홀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책을 이렇게만 문장이 될 수 없죠. 항상 어미에 기대어야만 반원이 또 다른 반원을 만나서 비로소 뭐가 돼? 하나의 원이 됐을 때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맨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실질 형식이란 기준으로 가면 실질인데 자립과 의존이란 기준으로 가면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한다는 이런 독특한 모양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거꾸로 한번 추적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여긴 뭐가 돼? 명사. 명사. 그지? 얘가 홀로 쓰이겠다고 하면 얘는 그냥 쉽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깍두기로 조사 이렇게 어쨌든 사를 붙여줘.
명사처럼. 그죠? 그랬더니 용언의 어간은 뭐야? 어사처럼 사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어간과 어미까지 두 개 형태소인데 그 두 개 형태소를 뭉뚱그려야 그때 비로소 동사든 형용사든 사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명사는 다른 형태소 없이 혼자 명사잖아. 그래서 조사는 특별한 독자적인 역할도 아닌데 불구하고 명사가 홀로 쓰이다 보니까 을은 그냥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자를 붙여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용언 쪽은 어때요? 어간, 어미라고 부르고 그걸 묶었을 때 비로소 반원과 반원이 만났을 때 동그라미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형용사, 동사 이렇게 품사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을 읽자 빼고 써보니까 어때요? 을이 홀로 쓰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조사에 자립성이 없다. 책 읽자 말이 돼요. 을은 빼도 을이 없어도 책은 홀로 쓰일 수가 있어. 그래서 채어는 자립성이 있다. 홀로 단어가 인정이 된다. 용언의 어간을 빼고 쓸 수 없고 어미를 빼고 또 쓸 수 없고 그래서 각각 자립성이 없어서 서로 합쳐져야 자립성이 생긴다. 그래서 조사는 깍두기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을 보충하는 이 시간 돌아오면서 첫 번째 페이지로 봤던 그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하는 내용. 근데 이 설명이 좀 장황해 보이거나 자질구레해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듯 해서 끝에 빼놨다가 보충으로 붙여 설명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놓도록 하시고요. 앞에 것을 공부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찍겠습니다.